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마 이 강의를 월요일 날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반은 화요일 날 들을 수도 있기도 한데, 이제 아마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기 마지막 강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지난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었던 학습지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학습지죠. 그리고 요번에 새로 받은 학습지 요거죠. 요거는 사실 빈칸들이 거의 다 채워져 있어서 이걸 뭘 채우지? 할 텐데, 그냥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요거 먼저 안 채운 부분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번 시험과 전혀 관계가, 물론 역사는 계속 인과관계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겠지만, 이번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은 지울게요. 요거 등장하지 않고요. 요것도 등장하지 않고요. 요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등장을 하거든. 여기부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사실, 그래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업으로도 설명 끝났고, 설명 대신 빨리빨리 빈칸만 채워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 들어갈 빈칸의 내용은 1919년 5월 4일날 중국에서 일어난 오사 운동입니다. 이게 뭔지는 학습지 보고 파악을 하십시오. 자, 오사 운동의 결과 1919년에 중국 국민당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만 만들어지지 않고 21년도에 중국 공산당도 만들어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난 시험 범위 때도 필기했을 건데 이번에도 내용이 겹쳐요.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은 열심히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대중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군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25년도에 제1차 국공합작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킨 530 사건 쓰시고요. 나는 지금 이거 태블릿 PC로 쓰는 거라서 칸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쓰세요. 자, 그리고 26년도에 본격적으로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7년도쯤 되면 난징과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그러다가 1927년도에 상하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4.12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다른 말로는 뭐 상하이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상하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 국공합작은 결렬되죠. 국민당의 탄압으로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자, 국공합작이 결렬되고요. 내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작지? 이게 왜냐면 학교가 아니고 내 집에서 찍고 있는데 와이프가 잡니다. 저 건너방에서. 그래서 혹시 방해될까봐 좀 작아요, 소리가.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28년도에 이제 국민당이 공산당 없이 북벌을 재개해서 중국을 통일시키죠. 그러던 와중에 1931년에 일본으로부터 만주 사변을 겪습니다. 만주 침략 뭐 같은 말인데 그냥 정식 용어로 만주 사변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와중에 국민당은 공산당을 계속 탄압하는 바람에 공산당은 국민당을 피해서 지방으로 계속 후퇴하고 지방을 전전긍긍하고 있던 모습이었고, 여기에 화가 난 장쉐량이 둘이 힘을 합쳐라 라고 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시안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 이후에 중일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리 힘을 합쳐야겠는데 다시 한번 그 결과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945년 이전의 중국사 시험 범위입니다. 자, 끝. 두 번째, 이제 일본은 요거 안 나옵니다. 요것도 안 나오고요. 자, 요것도 안 나오고요.
자, 요것도 안 나와요. 대신 11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된 요 사건 나와요. 선거권을 요구했던 무슨 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 요거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9년도에 일본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무엇을 겪는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일으킨 게 뭐야? 만주사변이죠. 그리고 대륙 진출을 하기 위해 일본이 일으킨 게 중일전쟁입니다. 노국어 루거우차오 사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연도만 보는 거니까. 핵심이에요.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일본도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우리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도 31년 미리 써놓을게요. 똑같아요. 어차피 만주사변, 그리고 이 37년에 우리도 뭘 겪는다? 중일전쟁을 겪죠. 중일전쟁. 다 똑같은 시기니까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어떤 모양새를 취했느냐가 잘 나오는 거야. 자, 중일전쟁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삼국 동맹이 결성되고, 그러다가 결국 41년도에 미국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 결국 지죠. 자, 일본 끝. 이제 마지막 조선 남았습니다. 조선은 그냥 처음부터 쭉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 이번 시험 범위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복습을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자, 1911년에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했다? 무단 통치를 계속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무엇을 일으킨다? 3.1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죠. 뭘로 바뀐다? 문화 통치로 바뀐다. 그 결과 우리는 조금 풀어줬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양한 민족 운동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무슨 세력?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등장을 하고요. 이 시기에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이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이야. 이 사람들은 왜 등장을 했느냐? 러시아로부터 무슨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쓰자면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민족운동도 발달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만들어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 사회주의 운동 세력을 일본이 굉장히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제도가 치안유지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죠. 조선 공산당이 너무 살림이 어려워져요. 이 치안유지법의 영향을 직격타로 맞으면서 여기에 동시에 민족주의 세력도 갈등을 겪습니다. 무엇으로? 야, 우리 그냥 일본에 타협하자 라고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갈립니다. 안 그래도 독립운동 힘든데 갈라졌으니 더 힘들겠죠. 그래서 27년도에 얘네는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네는 갈라진 이 힘을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요 두 세력이 힘을 하나로 합치죠. 만들어진 게 신간회야. 그러면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색깔이 바뀌면서 뭘로 바뀐다? 친일파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신간회는 1931년도에 해소되죠.
해소. 그러고 나서 31년도에 만주사변을 우리가 겪고 중일전쟁을 37년도에 겪으면서 요 중일전쟁을 계기로 이 두 세력이 합쳐져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독립운동 세력이었던 한국광복군이고요. 여기 이거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해준 필기랑은 조금 모양새가 다른데 여기 들어갈 빈칸은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제 탄압으로 위기를 겪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야 우리도 더 이상 뭐 막 외교 이런 것도 좋은데 강하게 나가보자 라고 하면서 폭탄 던지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야. 그러니까 이 중일전쟁 이후에 뭐 이 임시정부 출신의 뭐 한인 애국단도 포함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단체들이 다 포함되고 심지어 위에 있던 조선 의용대까지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광복운동 단체가 독립운동 단체가 한국광복군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빈칸은 내가 왜 넣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단 지울게요. 여기 내가 뭐 들어갈지 떠오르는 게 없네. 여기 내가 실수로 넣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냥 바로 2부로 넘어갈게요. 강의 안 끊고. 자, 이제 이 두 번째 학습지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사실 빈칸들이 거의 다 채워져 있어서 이거를 뭘 채우나 싶겠는데 설명만 잠깐씩 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여기는 1945년 이후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뭐 또는 정치 발전, 변화 과정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중국 먼저 봅시다. 46년에 국민당 공산당 싸우죠. 그 결과 대만이 만들어지고 중국이 만들어지고 중국은 이 이후에 1958년부터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죠. 대약진 운동에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거는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 가장 유명했던 정책이 인민공사라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 근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60년도에 이 덩샤오피랭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대신 잡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새롭게 경제정책을 바꾸자 라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뿐만이 아니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하나둘씩 끌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과 소련 간의 분쟁이 있었거든. 그래서 소련의 말을 거역하기 좋았어. 만약에 둘이 엄청 친했다고 하면은 이런 거 못했겠지. 소련이 반대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싸우는 시기니까 반대하면 어쩔 거야? 싸우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 부분적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면서 이 저항을 활용해서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권력을 잡고 야 어디 중국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적 부분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야 다 없애버려 라고 하는 문화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이 문화 대혁명이 76년도에 이제 종료되고요. 다시 덩샤오핑이 재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때 했던 거 다시 한번 하자.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부분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합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미국과도 국교 수립하고 서구 국가들과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기 시작하지. 배가 부르잖아? 그러면 내 권리가 떠올라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정치 발전보다 경제 발전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한 뒤에 정치 발전이 찾아와요. 왜냐면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표권을 주든 뭘 하든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일단은 독재 권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확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지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받고 살지? 이제 우리 권리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요구들이 등장하거든. 중국도 마찬가지야. 이때 경제 발전이 좀 이루고 나니까 우리는 왜 저 공산당 일당 독재를 받아야 돼? 민주화 요구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무력으로 폭력으로 진압을 하죠. 이게天安門 사건이야. 다른 말로는 중국의 천안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천안문 사건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중국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대만, 마지막이래. 반대로 대만은 건국돼서 베트남 전쟁으로 경제 특수 이루고요. 그 다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버렸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가 나중에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서 다시 성장을 한다는 것까지. 뭐 이런 거는 시험법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봅시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져서, 이 선이 왜 있지? 이거 선 없는 건데. 실수했네. 자, 북쪽은 소련이 군정, 남쪽은 미국이 군정, 그리고 북쪽은 북한 건국, 남쪽은 대한민국 건국. 둘이 싸우죠. 6.25 전쟁. 그러면서 북한은 그 전쟁 이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 예를 들어서 쓰세요. 협동농장. 그리고 기업은 기업인데 나라가 주도하는 국영기업. 자, 남쪽은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 왜? 우리는 기술도 없어. 자본도 없어. 오로지 뭐야? 노동력만 풍부해. 노동 집약적 산업을 통해서 자원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노동력으로 엄청 싸게 만들어낸 다음에 완성품을 파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하고, 특히나 베트남 전쟁에서 군인들을 파병하고 이걸 통해서 무역 흑자를 보면서 경제 발전에 엄청 큰 버팀목이 돼요. 실제로. 물론 베트남 전쟁에서 다치신 분들도 많고 정치적으로 문제도 많았지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화공업을 70년대부터 육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박도 있을 것이고, 뭐 철강, 뭐 화학,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포스코 만들어지고 포항제철 만들어지고 이런 게 대부분 요 시기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반대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계속 밀고 나왔기 때문에 점점 경제 침체를 겪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중단됩니다. 왜? 이때는 중국이랑 소련도 지금 다툴 때거든. 북한을 살펴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남한과 계속 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비를 소모를 해요. 그건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은 애초에 경제 파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사비가 훨씬 더 많은 그 경제의 피로도를 줬겠죠. 다 그러고 나서 결국 북한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경제를 개방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하병법 있었고요. 이거 했습니다. 내용. 그리고 여러 곳에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곳에서만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죠.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온 거야, 북한도. 자, 그리고 남한은 이 시기에 삼저 호황으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얻습니다.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지금 내 목소리 겁나 졸리겠는데? 미안. 자,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되면은 남북한이 경제 교류를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교류도 있을 거고, 뭐 금강산 관광, 뭐 금광산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요 시기 직전 되면은, 요 시기 직전에 1990년도 후반 되면은 경제 위기 오죠. IMF. 자, 이제 마지막 일본. 일본은 1946년도에 비무장 정책과 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나갑니다. 뭐 여기 비무장에는 뭐 군사 보유 금지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전범들을 재판에 회부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냥 필기는 뭐 아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민주화 정책에는 뭐 교육의 자유화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여성에게도 참정권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내용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정권 부여. 그 와중에 전범 재판 열렸고, 근데 제대로 재판 받아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왜? 미국이 뒤를 봐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51년도에 미국이 뒤를 봐주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맺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인들에게 일본 영토에 대해 주권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내야 할 배상금을 모두 다 면제시켜줬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일 안보조약으로 미군이 일본에 주둔을 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이 맺어졌던 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일본은 50년도부터 70년대까지 연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을 하고, 이 과정 중에서 베트남 전쟁을 또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도 누리고, 그러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고요.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1980년대가 되면은 수출이 많아지면서 달러가 수입이 다 달러로 결제된단 말이야.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지. 일본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죠. 일본에 있는 달러의 양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죠. 엔고 현상. 그러면서 물가가 점점 하락합니다. 일본이 엔고 현상으로 경제를 계속 이 경제의 어떤 이 활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하해 버려요. 그럼 시장에 일본 화폐와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증가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증가하고 나중에 물가가 뭐 폭등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기네 엔화를 가지고 미국과 결투까지 그렇고, 미국의 경제 지배권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니까 미국이 일본의 엔화를 엄청 낮춰서 고정시켜 버리죠. 그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거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일본과 미국과 사이에 환율을 고정시켜 버리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엔화를 낮췄다고, 절하했다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이후에 장기적으로 경제 불황을 겪는다는 거. 여기에 요 부분은 그냥 단어 자체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왜 엔화가 높아지면은 뭐 수출이 뭐 금리가, 이거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고,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겠지만, 동아시아사에서 뭐 이거를 진지하고 되게 심도 있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미리 예고했던 학습지 그 나머지 반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사실 다 했죠. 지난번 시험범위 학습지와 이번에 받은 연표 학습지 두 개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 듣고 난 바는 아마 다음 시간이 오프라인 강의일 거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뭐 할지 또 고민해 봐야겠네. 자, 안녕.